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정치권도 지금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방송 출연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 다행히 오늘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뒤이어 방송에 출연한 다른 김용민 의원이라던가 최형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중앙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게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정치권은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진단을 네.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를 못 받고 오셨어요. 아마 사설이나 아니면 일반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검사를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세요. 또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이분이 또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건 검사 받고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경재 전 이제 위원장이었죠 그때. 그런 분들도 지금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 손을 잡고 손도 올리기도 하고 마이크도 가스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까 말씀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물론 그 확진된 분과 직접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먼저 출연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들어가 출연을 했는데 아마 마이크를 같이 쓰는 바람에 진단을 받는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네. 안도의 한숨을 쉬긴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가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CBS 같은 경우도 지금 셧다운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도 이 문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분들을 통해 또한 여러 각지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셧다운 위기에 처했던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들 대부분 막 중단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국회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의원이 이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준비된 일정을 조금씩 재개할 기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정의 일정 부분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문제가 됐던 방송에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또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상당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낙연 의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국회 전체가 문을 닫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국회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 입장에서 각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양성 환자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적인 시각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의 활동도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번 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전부 다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민생 법안은 일단 없는 상태다. 이런 부분도 국회 일정이 좀 늦춰지는 데는 부담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고 네. 다만 이 여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좀 빠른 통과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되게 되면서 이 공수처 법안을 개정하거나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일찍 구성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이후로 본의 아니게 미뤄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만 결국 중요한 일정 등등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장 큰
곳은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래 이제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대의원 회의라던가 합동 연설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에 수해 피해 등으로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합동 연설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29일에 열리는 전당대회도 원래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0시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됐지요. 그러면서 장소를 당사로 바꿔서 전면 온라인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흥행 좀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흥행에 참패했다는 결론을 일찍 내려도 성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당내에서 조응천 의원이 이 당내 주자들 사이에 비전도 없고 논쟁도 없다. 따라서 흥행에 실패했다는 뼈아픈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낙연 의원의 코로나 논란, 물론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그 같은 논란이 있었고 김부겸 전 장관 캠프 같은 경우도 같은 건물에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캠프를 지금 폐쇄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전대 흥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전당대회 흥행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부분은 당권 주자들이 조금 뼈아프게 자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보통 이러한 전당대회를 거치게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함과 동시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각 주자별 대선 주자 지지율도 올라가야 정상인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전대 열기가 내부적으로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 지지율에서 과거보다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지지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여권 내 1위를 고수했던 이낙연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금 뒤엎어지는 역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만으로 봐도 이번 전당대회 정당의 입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세 후보 사이에 색깔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사실 정권 이미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만 세 후보 모두 다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똑같은 전략을 취하다 보니 이 대비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흥미가 반감되고 당원들의 관심은 있을지언정 국민들의 관심은 다소 덜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재보궐과 또 대선을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의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치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 후보들이 제대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던가 미래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동 연설회 등등을 통해서 좀 반전의 기회를 도모해 볼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유불리 이제 완전히 좀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되면 대세론을 굳힌 이낙연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합동 연설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열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참여도도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합동 연설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대선을 굳히고 있는 이낙연 후보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결국은 대세론이 더 굳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뒤쫓아가는 즉 추격하는 입장인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책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정견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이 아니고 직접 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이미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낙연 의원한테도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이 수도권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폭제가 된 부분,
광화문 집회를 지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여야 간에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조를 한 거다. 사실 당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예방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통합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통합당 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냐.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여행 동료하고 외식 할인 쿠폰까지 주더니 이것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교수님? 저는 이 두 양측 다, 뭐 여야 다 본인들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건 전적으로 정광훈 목사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그 교회 네. 저는 문제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진도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금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거리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정말 방역 대책을 세웠고 예배하는 동안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명단 다 작성하고 이랬다면 과연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거기서 숙식하는 분도 계세요. 포항에서 지난번에 남편 그 손 깨물고 도망갔던 분, 그분도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숙식했던 분이고요. 또 다른 분도 군산으로 무작정 가셨던 분, 그분도 거기서 숙식하셨던 분들이야. 숙식하다가 폐쇄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가시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또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전파가 됐는데 거기도 결국은 또 이 연결고리.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물론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오게 된 게 무슨 문제냐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장은 네. 사랑제일교와 정광훈 목사 또 그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코로나19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부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문제 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처벌받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정치권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런 것에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전광훈 목사 그동안 보수 우파로서의 정치색을 좀 강하게 드러냈던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보수 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 비슷한 지역에서 민주노총 집회도 열렸었거든요. 다소 네. 묻힌감이 있지만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에 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했으면 민주당 잘못이 되는 겁니까? 전 동의하기 어려운 김태년 원내대표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싶고 사실 발병 원인을 살펴봐도 확진자들 보통 1주에서 2주 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오는 것은 아마도 최소 일주일 뒤가 될 텐데 이 집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온전히 집회 주최 측에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었다면 이런 비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많이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지도부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광장의 집회 주도부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했을 뿐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고 단상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탓을 한다는 것은 네. 방역마저도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보통은 이런 이 정쟁성 꼬리 잡기를 야당이 여당에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사안이 위중하다 보니 여당에게 야당이 하는 그러한 총극이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줄 책임 있는 자세는 내 탓, 남 탓 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리고 겨우 숨통이 트일 뻔한 자영업자들 어떻게 그 생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야당도 충분히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이를테면 뭐 추경이 또 필요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되었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좀 알아야겠다. 두 분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